임상훈의 뉴스 하청 공장.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연방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뉴스에 자주 등장하죠. 사실상 국민들에게는 그 정보가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정치적인 공방으로 흐르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추측에 불과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 정치적인 진영 논리, 진영 싸움 이쪽으로 흘러버린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 사실관계가 드러나기도 했었죠.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이 아랍에미리트 연방과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 조약 관계를 맺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아랍에미리트 연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아랍에미리트 연방 어떤 나라인가? 일단 우리가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연방 국가죠. 연방 국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미합중국, 미국도 연방 국가고 독일도 연방 국가고 이런 연방 국가들이 있는데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경우는 이런 나라들하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나라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특이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에미리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랍은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는 아랍 민족의 에미리트라고 하는 것이 그 토후국 뭐 이런 정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미르라고 하는 그 토후라고 할 수 있는 번역이 될 수 있는 에미르가 다스리는 어떤 그 정치적인 그 단위, 그러니까 토후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번국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아랍에미리트 연방을 북한에서는 아랍 추장국 연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에미리트를 북한에서는 추장국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는 토후국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에미리트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라비아 지역 이 동쪽에 아라비아 반도 동쪽에 7개의 조그마한 토후국들이 연방을 이루어서 만든 나라다. 이제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연방 창립일이 굉장히 최근 일이에요. 1971년도에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1971년 12월 2일이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진 그 날인데 아까 제가 그 7개의 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7개의 토후국, 이 7개 나라가 그러니까는 아부다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두바이를 포함을 해서 이 2개의 에미리트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에미리트인데 이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샤자, 아즈만 등등 해서 7개의 그 조그마한 나라로 되어 있는 구성이 되어 있는 연방국가입니다. 면적은 83,699 평방미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면적의 한 37%, 한반도 면적의 37% 크기이고요. 근데 이제 면적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전 국토의 거의 대부분이 97%가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그리 넓지는 않은 거죠. 인구도 적습니다. 사실상 지금 그나마 많이 늘는 건데 그 900만 명이 좀 넘거든요. 지금 940만 명은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에미리트 주민은 그러니까 원래 아랍에미리트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외국인이라는 얘기인데 그죠? 940만 명 중에서 100만 명만 에미리트 사람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전부 대부분이 외국인이라는 것인데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많을 수가 있는가? 워낙 이 나라가 돈이 많은 건 우리 다 아시죠?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죠. 그래서 돈은 많이 있는데
인구 수는 적고 노동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많이 외국인 인구가 많이 있는 것이고 주로 그 외국인들은 아시아 계통 외국인들이 많죠. 그래서 아시아에 예를 들어서 그 인도라든가 등등 다른 그 아랍 국가에서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아랍어가 이제 물론 많이 쓰이는 것이지만 영어도 쓰이고 또 이란어도 쓰고 힌디어 뭐 등등 많은 언어들이 통용이 가능한 그런 나라입니다. 굉장히 다국적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통계에 따르면은 그 아랍에미리트 연방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국적 수가 200개가 된다고 하니까 거의 전 세계 국민들이 다 들어와 있다. 이 작은 나라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종교는 이슬람교죠, 물론 96%가 이슬람교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 중에서 수니파와 시아파 두 파가 큰 파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중에서 이제 수니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몇몇 아주 강성의 이슬람 국가와 달리 외국인들의 경우에 기독교라든가 뭐 힌두교라든가 다른 종교를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제약이 없고 그다음에 그 교회도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성의 이슬람 국가보다는 종교적인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도는 아부다비고 그렇죠? 아부다비가 이제 수도고요. 그 다음에 두바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미리트 자체가 7개의 에미리트 중에서 아부다비와 두바이가 가장 그 중에서도 아부다비가 가장 큰 에미리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라의 그 정치 행정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상당히 특이하거든요. 아까 에미리트라고 하는 것이 토호국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는 규모가 작은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국가 안에는 그 토호국 안에는 그 다스리고 있는 룰러라고 이제 흔히 영어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지도자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왕 우리가 쉽게 해서 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부다비 왕, 두바이 왕, 그다음에 기타 다른 이 토호국들의 왕 쉽게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그 나라들이 연방을 이뤘을 때 그럼 연방 정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그 이 7개의 그 토호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연방 최고회의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 연방 최고회의. 바로 이 연방 최고회의에서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의장이 바로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대통령이라 하면 직선제 혹은 간선제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는 그런 최고위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대통령은 그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국민들이 뽑는 아니면 적어도 이제 간접 선거로라도 이렇게 뽑는 그게 아니고 7개의 토후들이 모여서 그 중에서 한 명을 선출을 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런데 그 아부다비가 가장 큰 토후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경제적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75%가량의 그 경제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토호국들을 전부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아부다비 통치자가 맡는 것이 사실상 그 관리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출을 이 7개의 통치권자들이 선출을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른 에미리트의 그 통치권자가 혹은 토후가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국력상 그 권한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부다비의 통치자가 가장 크고 사실상 다른 에미리트의 경우는 경제적으로나 국방력으로 보나 의존하는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아부다비의 왕이 대통령을 그러니까 연방의 대통령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 이제 총리를 또 그리고 또 내각을 꾸미겠죠. 그래서 이제 총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총리도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제청을 하고 그러면은 이 연방 최고회의에서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각도 그럼 이 총리가 구성을 하는 건데 연방 최고회의에서 역시 그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재의 대통령이 칼리파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부다비의 왕이죠. 아부다비의 왕이 현재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대통령이고 칼리파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연방 국가의 총군 사령관도 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부통령이 그 총리를 겸하고 있는데 관리적으로 아까 대통령이 아부다비 통치자가 맞는 거라고 했었죠. 이 총리 겸 부통령은 관례적으로 이 두 번째로 큰 에미리트인 두바이에서 맡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통치자가 부통령 겸 총리를 맡게 되는데 이 부통령 겸 총리가 내각에서도 국방장관을 또 겸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의 통치자 모하메드 부통령인데 그러니까 모하메드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두바이 왕이죠. 연방정부의 부통령 겸 총리를 하면서 겸 국방장관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부총리가 있는데 부총리는 또 그 아부다비에서 그 배출을 하는데 내무장관을 겸임을 하고 2명 중에 1명이 그 다음에 또 1명이 대통령실 장관을 겸임하게 됩니다. 대통령실 장관이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대통령실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대통령실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부총리 이분이 누구냐면은 흔히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만수르 세계적인 갑부로 알고 있죠. 그 만수르 부총리가 바로 이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부다비의 그 왕의 동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독특한 정치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행정부가 그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 입법부, 사법부도 있는가? 있죠. 물론 있긴 있는데 연방정부의 입법부를 우리가 연방평의회라고 하는데 좀 특이한 그런 구조입니다. 흔히 우리가 입법부라고 하면은 법안을 입안을 하고 그 다음에 토의를 하고 뭐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당별로 선거를 통해서 그 선출이 된 그런 의원들이 모여서 그 원내 교섭단체제도 만들고 토의를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입법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입법부에 해당하는 연방평의회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고요. 사실상 입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부의 연방 최고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법부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국회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다만 그 국회의 기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연방평의회의 기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행정부에서 만든 그 법안들을 심의하고 어떤 그 감독하고 뭐 그런 정도의 기능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의원 구성은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점점 민주화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40명 중에서 20명은 임명직이고 20명이
선출직인데, 그렇죠? 그 입법부의 구성원이 임명직도 반이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데, 그 20명이 선출직, 20명이 임명직입니다. 근데 이 임명직 말고 이 선출직은 그럼 누가 선출하느냐? 사실 간접선거예요. 여기도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이 뽑게 되는데 6,800여 명의 선거인단이 처음에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또 많이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점점 늘어나면 결국 거의 직접 선거에 육박하는 그렇게 될 날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대통령도 물론 대통령은 연방 최고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원들도 연방 평의회 의원들도 직접 선거로 뽑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법부는 뭐 물론 각 그 국가 그러니까 토후마다 법원이 따로 있고 거기서 1심, 2심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3심이라고 하면은 연방 최고법원 그게 이제 3심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토후국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토후 국가가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나라의 대외 관계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 이 나라의 대외 관계를 크게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누자면은 이 나라는 그 외교 정책이죠. 말하자면은 비동맹 노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내 협력 강화를 위해서 중립적인 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그 역사적으로 그 대외적인 간섭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왔고 특히 그 영국의 지배를 한참 받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세로부터 이제 국내 문제를 불간섭하게 만드는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동맹 노선을 견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친서방 노선도 같이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익 우선의 실리 외교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 그 북한하고도 정식 수교 국가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많은 국가들하고도 이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대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안보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란과의 관계입니다. 그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이 아랍에미리트 연방이 바로 그 페르시아만을 가운데 끼고 이란과 마주보고 있거든요. 이란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그 국가를 상대로 국가의 안보를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페르시아만의 몇 개의 섬의 경우 이 아랍에미리트 연방이 분쟁 지역으로 그러니까는 아랍에미리트 연방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란이 불법 점거를 한 상태. 그래서 국제 사회로부터 이거를 이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을 시키고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란이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죠. 이란은 그 섬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 이거는 우리 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란의 경우에 미국과 최근 핵 문제가 타결이 되면서 국제사회로 국제 무대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국방 강화,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의 그 맹주인 사우디와의 그 라이벌 관계에서 그 목소리를 점점 내기 시작을 하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그 아랍에미리트 연방 입장에서는 상당한 그 안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연방 입장에서는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아랍 국가들 사실상 형제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국가들과 긴밀한 어떤 그
안보 연합체를 결성할 그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겠죠. 그래서 걸프 방위군이라고 하는 것을 결성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정치적으로도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바레인, 카타르, 그 다음에 오만 이런 나라들과 함께 걸프 협력 회의 혹은 걸프 협력 이사회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조직을 해서 상호간의 그 외교적인 그리고 그 군사적인 그런 그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란이 19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듬해인 1980년에 이라크와 전쟁을 하게 되죠. 이란 이라크 전쟁.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서아시아 지역이 이란의 그 79년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공동 대처할 아랍 국가들이 말이죠. 공동 대처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면서 그래서 1981년도에 그 걸프 협력 이사회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연방, 바레인, 오만,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그 회원국으로 공동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어떤 그 팀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그 이 6개 국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국가들이 중에 이 6개 국가 중에 한 나라가 어떤 제3의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그러면은 당사국이 침략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 바로 그런 그 군사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금 예멘이라고 하는 그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에 있는 나라에 있죠. 근데 이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까 걸프 협력 이사회 국가들 회원국에 들어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아라비아 국가들에 비해서 좀 낙후되어 있는 경제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데 후티 반군이라고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 관련해서는 이것도 좀 복잡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다시 이거는 정리를 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 예멘이라는 나라의 그 굉장히 내전 그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지금 군사적인 그런 그 개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나라와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예멘의 군사 개입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군사적인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랍에미리트 연방도 군사적인 그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랍에미리트 연방이 군사 개입을 그리고 군사력을 이 예멘 그 지역으로 보냅니다. 실질적으로 그 예멘 지역에서 그래서 전사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80명이 넘는 전사자가 나온 것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그 아랍에미리트의 대외 관계, 그다음에 군사 관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식화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정황상 우리나라가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원자력 수주와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이면 계약으로서 우리나라 군대가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안보에 관여할 수도 있게 됐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정도의 사안, 그러니까는 군사 개입이 있을 수도 있는 이런 그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됐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 비준도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국민에게 숨기고 이렇게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지난번에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판단에서 이 아랍에미리트 연방이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나지 않은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다. 그리고 만약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군보다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국군과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런 전사자가 나오질 않았죠. 이 나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그 예멘 사태에서도 그 군대가 파견된 상태에서 80명이 넘는 그런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이 아랍에미리트 연방이 군사력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런 동맹하에서 그럼 보내야 되는가? 그거를 국회의 비준도 없이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과연 그게 가능할 일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아랍에미리트 연방 관련해서 지금까지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과연 우리가 군대를 파견해도 될 만큼 안전한 나라인가, 그런 군사 동맹을 맺을 만큼 안전한 나라인가, 그 관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